오늘 해드릴 사진가는요, 비비안 도로시 마이어. 일반적으로 그 미들네임이라고 하는 이제 중간 이름은 빼고 비비안 마이어라고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진가입니다. 많이 알려졌다라는 얘기가 좀 약간 좀 그런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상당히 늦게 알려진 그런 사진가고요. 저도 이렇게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유명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사진가들에 비해서 이 비비안 마이어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지금 늦게나마 우리들한테 알려졌던 그런 사진가이면서도 그 사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가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는 요즘 특히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리 사진을 많이 찍죠. 스트릿 포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범주로 나눈다라고 그러면 다큐멘터리 사진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비안 마이어도 거리 사진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찍긴 했지만 이 비비안 마이어를 대표하는 그런 사진은 당연히 거리 사진가다. 그래서 거리 사진가로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진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죽고 나서 알려진 그런 사진가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평상시에 사진에 대해서 특히 자기 사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평생을 사진을 찍었는지, 왜 그런 거리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발견돼서 유명해진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강의에도 올려놨지만 유젠 아체도 그 사람도 스트릿 포토라고 이렇게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비안 마이어에 비해서 한참 오래 전 세대 사진가죠. 사진 초창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가지만 유젠 아체도 죽고 나서 유명해진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살아생전에도 특정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었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그 기본적인 유젠 아치의 그런 사진적인 내용이나 철학이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 비비안 마이어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가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주변에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사진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밀에 감춰진 그런 사진가가 아닐까, 아주 의문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사진이 어떻게 알려졌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은 1926년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프랑스 출신의 엄마하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족사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후에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런 사진을 발견하고 알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추적과 조사를 통해서 가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는,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혼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요, 사진만 찍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모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삶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차지하는 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보모를 선택한 이유도 일단 시간의 자유가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시간의 자유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일단 또 그 숙식이 해결이 된다라고 그래요. 집에 방을 하나 이렇게 줘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게, 이런 조건으로 부잣집이죠. 대신에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따로 더 지을 필요가 없어서 보모를 선택했다 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도
약간 좀 개팍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뚝뚝하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말년에는 더 그런 상황이 심했고, 그래서 트로지라고 그러죠. 작은 창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런 작은 창고들이 상당히 보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아파트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짐이 많다든가 보관할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창고, 소형 창고를 얻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매월 그 월세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기에 따라 돈 내는 건 틀리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정확하게 제가 몇 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연차가 되고 돈을 제대로 안 내면 그 스토리지 그 창고 자체를 그냥 이렇게 경매를 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 분들이 그런 그 창고 경매장만 찾아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사들여서 파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복골복이에요. 로또입니다, 로또. 그 안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관리인이. 그걸 물론 창고를 열고 들어가지만 상자라든가 이런 데 보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 헤쳐서 낱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통째로 그 경매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눈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요거 뭔가 있을 것 같다 싶을 때 사는 거예요. 샀을 때 거기에서 뭐 대단한 물건들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로또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발견했던 2007년도라고 그러는데 존 말루프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책을 집필하고 있었나 봐요. 집필하던 책에 참고 자료로 올릴 사진을 찾다가 이 경매장에서 이 상자 필름 사진이 가득 찬 그런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경매에서 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대단한 물건 같기도 하고,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필름이 발견된 전체 사진에서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하죠. 필름이 한 65%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되지 않은 필름. 그러니까 현상된 필름이 한 65%, 그 다음에 현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필름이 한 30%, 그 다음에 프린트된 사진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프린트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요즘에 이제 스캐너로 스캔 받아갖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굳이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의 그런 상황을 금방 볼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존 말루프라는 사람이 좀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원래 집필하던 책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 그걸 스캔해갖고, 플리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진 올리는, 저도 초창기에는 사진 몇 번 올려봤었는데요. 요즘은 안 들어가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거기에다가 마이어 사진을 올렸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 조금 지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생각 외의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연구들이 또, 근데 이 존 말루프 말고도 두 사람 정도가 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 창고가 5군데 있었다라고 그러는데요. 5군데 있는 창고가 다 경매에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중에 일부가 존 말루프라는 사람이 샀고, 또 나머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서 그 사람들이 셋인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이 의문투성이다, 이 사람 사진도 범상치가 않은 것 같다 해서 이 사람을 알리고 이 사람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7년도 이 비비안 마이어가 2009년도에 죽었거든요. 그 2007년도에 존 말루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찾아냈고,
했고, 그래갖고 수소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 유고장만 발견했대. 그러니까 2009년 4월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봤었으면은 그 생전의 모습도 아니면 뭐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이 됐을 수 있었는데, 2009년 4월에 죽었는데 2008년 11월에 넘어져 갖고 머리를 다쳤는데, 그 머리 다치면서 그게 회복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게 악화되면서 4월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는 뭐 발견해내지도 못했고 인터뷰도 없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이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이 존 말루프가 주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국제 영화제에서 우수상, 영화상 후보로까지 올라갔어요. 상은 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또 아주 상당히 많은 책과 이런 것들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수가 꽤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밖으로 등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어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족들에 대한 것도 거의 알려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의문투성이의 그런 가족이고 의문투성이의 마이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개인적인 신상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많이도 아니에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려진 거라고는 비비안 마이어의 본명이 비비안 도로시아 마이어라는 거고, 1926년에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엄마하고 오스트리아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혼을 또 미국 사회는 좀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이런 백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대가족적인 경향이 좀 강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핵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일반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속된 말로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특히 저 같은 나이에 한국 남자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어의 부모도 마이어가 어릴 때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존 말루프나 그 위에 사람들이 이 마이어의 사진을 발견해내고 추후에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엄마가 요양 간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입주 간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요양해주는 노인네들이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요양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요양 간호사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엄마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이혼하고 나서 엄마 따라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여류사진가라고 얘기합니다. 진 버트런드라는 여류사진가라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촉망받았던 그런 여류사진가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가 어떻게 해서 사진을 시작했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를 찾는다고 했을 땐 이때가 처음으로 사진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 진 버트런드라는 사진가가 아무리 유명했다라고 해도 이 비비안 마이어한테 사진적인 영향을 줬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지만, 하여튼 끈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게 유일한 끈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엄마하고 계속 살다가 몇 살 때 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쪽의 그 성향이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18살인데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독립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하고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 바보라는 생각을 갖고 갖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그 18살 넘으면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나이 이후에 독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 뉴욕과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도 뉴욕과 프랑스를 한 3번 정도 이상, 3번 이상은 오가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엄마가 비비안 마이어를 데리고 프랑스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프랑스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프랑스를 오가면서 이렇게 살았고 인생의 대부분을 뉴욕과 시카고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에 가장 그 왕성한 힘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뉴욕 생활에서 찍었던 사진들이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프랑스와 뉴욕을 오가면서 살았고, 이 1949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이모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 엄마가 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마 대신으로 유산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비비안 마이어 목에 유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유산을 받아서 그 세계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비안 마이어는 뉴욕이나 프랑스 쪽 사진하고 그다음에 뭐 시카고 쪽 사진하고 그다음에 세계 각 지역의 사진으로 많은 사진, 그러니까 생전에 이 존 말루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낸 비비안 마이어의 그 사진 원고가 현상이 됐든 안 됐든 하여튼 15만 장 이상의 엄청난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만 장 하면 요즘 디지털 사진에서는 그까이 거 뭐 한 40년, 40년 넘게 사진을 찍었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만 장이면 필름 사진에서는 어마어마한 카투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방대한 촬영을 그러니까 몇 살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프랑스 유산을 받아서 프랑스에 있을 때는 브로니 카메라라고, 이거 사진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이 브로니 카메라라는 거 코닥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초의 롤 필름을 집어넣었던 그런 박스형 카메라인데요. 이런 브로니 카메라로 수많은 촬영을 했더라고 그래요. 프랑스 농촌 그다음에 농촌 마을, 그다음에 스위스 북쪽 마을을 여행하면서 그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생활상이라든가 풍경, 주민들의 모습 등 이게 막 닥치는 대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수많은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너무 많은 촬영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스파이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비비안 마이어도 그 정도로 스파이로 의심받을 정도로, 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찍었던 마이어 사진을 보면은 이 마이어가 주로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여행자로서의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반영된 사진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이어의 행색은 약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풍스럽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긴 치마에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소매가 부푼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뒤처진 그런 차림새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어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코닥이 아까 얘기한 브로니 카메라라는 롤필름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그 롤필름을 사용하는 브로니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코닥 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코닥 광고에 등장하는 코닥 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 자료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당시에 코닥 거는 그 굉장히 현대적이고 쉽고 자유로운 모험을 즐기는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저기에서 굉장히 그 통제도 많았고 제약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코닥걸은 그런 저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캐릭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 복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진 말고도 그러니까 마이어가 젊었을 때 한참 사진을 찍고 다닐 때 그런 사회적인 상태가 이 사진이나 모든 게 아주 발진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라이프지나 루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진의 새로운 바람도 일으키고요. 다큐멘터리 사진에 그런 뭐 혁명적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한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인간가족전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영향을 줬고, 또 거기에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성 사진가들이 또 등장하면서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냈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어가 젊었을 적에는 영화 같은 경우라든가 사진 잡지가 아주 넘쳐나고, 그 다음에 뭐 TV 같은 경우도 나오고, 또 칼라 사진이 확산되고 해서 영상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카메라인데,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니까 손으로 들고 찍는 8mm 영화가 아주 생겨나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비안 마이어는 이 8mm로 찍은 그 영화가 150통이나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그 영화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20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런 영화 필름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다양한 면으로, 그러니까 기록하는 수단은 모든 걸 다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영화 8mm 영상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가 또 만들어져서 생산 판매가 되니까 또 녹음들도 이렇게 자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던, 그러니까 기록 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던 아주 격변의 시절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 된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시점 중앙에 비비안 마이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51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브로우니 카메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브로우니 카메라로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브로우니 카메라를 이제 버리지는 않았겠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암 반사식 카메라로 교체를 한대요. 근데 처음에 교체했던 카메라가 모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암 반사식 카메라로 카메라를 교체하면서부터 사진가로서의 시선이 깊어지고 기술도 아주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사진상에서 보이는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1952년도부터 이 사람이 자기 숙명의 카메라를 만나죠. 이런 경우들이 꽤 됩니다.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진가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잖아요. 라이카 카메라를 50mm 렌즈를 단 라이카 카메라를 1932년인가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게 라이카하고 브레송의 아주 숙명적인 만남이 되었듯이, 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보게 되면 요 로라이프렉스 이암 반사식 카메라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앤틱 카메라지만 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들이 셀프 사진 찍은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952년부터 거의 한 25년간 이 롤라이프렉스하고 사진의 동반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반사 지금 특히 이 거리 사진 같은 경우에 이 피사체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이 레벨 파인더라고 해서 눈에다가 파인더를 대고 이렇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웨스트 레벨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안반사식 카메라는 그 롤라이프렉스가 대표적이지만 롤라이프렉스, 롤라이코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또 일반적인 카메라에는 일본제 마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펜타프리즘 아이레벨 파인더를 다는 액세서리가 있는 카메라들 모델도 있어요. 근데 롤라이프렉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레벨 파인더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 레벨 파인더는 허리 높여서 이 대상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파인더를 보기 때문에 이 피사체, 그러니까 사진을 찍히는 대상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또 피사체하고 사진가가 눈이 마주칠 일이 발생하지를 않아서 그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얘기죠. 까르띠에 브레송이 거리 사진을 찍을 때 그 은색 바디다 보니까 반짝이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 대상들한테 이런 부담감이나 깊이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검정 테이프로 붙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안반사식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35mm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대상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사진이라는 게 그 웬만한 사진가들은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돌적이어야 되고요.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저같이 제가 풍경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왜 찍냐고 덤비지 않으니까 그 만만한 게 뭐라고 정물이나 풍경을 찍는 건데 이 거리 스냅이라든가 이 다큐나 보도 쪽은 상당히 용감해야 되고 저돌적이어야 되고 이 돌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이안반사식 카메라고, 이 이안반사식 카메라의 대표적인 카메라가 이 독일제 롤라이프렉스 카메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35mm 포맷은 가로 포맷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정사각형 프레임은 뭐예요? 상당히 정적이잖아요. 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거리 스냅 사진에서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적인 프레임에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보여줬던 사진가로 비비안 마이어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그러니까 화면 중간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 딱딱한 정사각형 카메라의 이 단점을 보완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또 그 사후 평론가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 돌아와서 뉴욕 퀸스에서 살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임금도 저렴하고 일도 고된 그런 열악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가정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을 보는 보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업으로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그 당시에 어릴 때 이렇게 보모로서 비비안 마이어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비비안 마이어 하면 딴 건 생각 안 나지만 목에다가 항상 롤라이프렉스 카메라를 걸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다녔고요. 그때 자신의 모습을 찍는 셀프 포트레이트가 상당히 많아요. 뭐 일반적으로 사진가들이 자기의 그런 자화상을 찍는 그런 사진가들, 일단 뭐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타이틀로 사진을 찍은 현대 사진가들도 꽤 되는데요. 이 비비안 마이어도
자신의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를 꾸준히 찍었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 비비안 마이어의 그 수많은 사진 중에서 가장 생기가 넘쳤던 그런 사진은 뉴욕 거리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습이나 생활상 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모습과 그다음에 이 뉴욕 도시 특유의 문화 같은 거를 아주 비비안 마이어의 시각으로 가감없이 담아냈고 가장 생기가 넘치는 사진들로 사후 평론가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뉴욕의 그런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거리를 보면 그때만 해도 상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터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의 핍박을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많은 예술가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들의 국적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게 유럽 쪽에서 뉴욕으로 넘어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막 이런 세련됨이 강조되는 이런 그런 상징물들이 많았던 그런 뉴욕이었지만 어떤 사진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찍은 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에서는 그 경제 대공황이 스쳐간 그런 고단한 여파라든가 이런 불안한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비비안 마이어고, 이 사람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 한 번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아이의 보모로, 그러니까 보모 사진가라는 그런 닉네임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양한 테마에, 그러니까 주제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특권층에 대한 거라든가 뭐 젠더 문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쉴 새 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담아내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또 혼자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죠. 어디 그룹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홀로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장르 불문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했어요. 가족 사진, 인물 사진, 뭐 풍경 사진, 그 다음에 셀프 포트레이트, 그 다음에 거리 사진. 거기에다가 마가렛 버커헤트라는 사진가가 원래 산업 사진이라고 하는 포문을 열었고, 라이프지의 표지 사진이 포츠백댐, 그래서 이런 이 건설적인 모습의 그 산업 현장을 찍었던 대표적인 여류 사진가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 비비안 마이어도 이런 공업단지의 사진,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 사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파파라치, 그러니까 파파라치 사진이라고 하면은 뭐 돈을 위해서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캔디드 포토의 일종이죠. 파파라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알고자 하는 욕심을 대변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 뭐 연예인들의, 정치인들의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찍어대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진가들이 파파라치인데, 이 파파라치의 원래 직업은 보도 사진가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생계가 힘드니까 이 보도 사진을 하면서 부업으로 파파라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 비비안 마이어도 파파라치 사진 같은 경우도 하여튼 찍었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사진을 소화했던 사진가가 이 비비안 마이어고, 하여튼 이 방대할 정도의 그 사회 현상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진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필름이나 이런 거, 영화 필름 이런 것도 창고에 보관했지만 신문도 그렇게 모아놨던 것 같아요. 신문,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모아놨고, 그 신문을 통해서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좀 많이 읽고,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방대한 지식만큼의 방대한 장르의 방대한 테마의 사진에 관심을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사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 기술을 말씀드릴 때 제가 얘기하는 브라켓팅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뷰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서 찍어야 가장 좋은 위치인가에 따라 그게 방향이나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다양한 위치에서 찍어봐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 괜찮은 대상이다 싶은 경우에는 많은 사진가들이 그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하다못해 노출도 브라켓팅을 해가면서 여러 장 같은 주제를 놓고 대상을 놓고 여러 카트의 장면의 사진을 찍는데 이 비비안 마이어는 그냥 한 장으로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오는 피사체 자기가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피사체는 그냥 한 장에 완결지키는 이런 상태를 꾸준히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 시카고로 이사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까지 시카고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뭐 가정부 일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 후에는 그 장애인과 노인을 간병하는 일을 하다가 70대 접어들어서는 사진 작업은 거의 그러니까 70대 초반까지는 사진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작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봄이 이 보모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다른 직업에 비해서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주할 공간도 생기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생전에 말을 했는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950년대, 60년대 뉴욕하고 시카고에서 찍은 그 사진이 그 수많은 사진 중에 가장 활기차고 눈에 들어오는 사진들이 많다라는 게 그 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의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일할 때도 항상 목에 카메라를 메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항상 그 생활화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 찍는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는 약간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뉴욕에서 찍은 사진하고 시카고에서 살던 첫 10년 동안의 사진, 그다음에 여행할 때 찍은 사진에서는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뭐 자기를 의도적으로 꾸미고 이렇게 뭐 배우같이 포즈를 취하고 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었지만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런 행복했던 달콤한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들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초반부터 칼라 사진을 찍긴 했지만 양은 많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드문드문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73년부터는 칼라 사진으로 작업을 주로 한다라고 얘기해요. 흑백 사진으로 촬영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진적인 그런 우아함이나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칼라 사진이 좀 더 대상에 접근하는 게 대담하고 간결해지고 함축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비비안 마이어 칼라 사진의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진 작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990년도 초반에는 사진 작업이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그런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말년에 이제 그 생활비도 없고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그 임대료를 낼 만한 돈도 없고 해서 그 경매로 넘어간 거였고 생활할 공간도 없고 이렇게
홈리스처럼 살았던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어릴 적에 그 보모로 자신들을 봐줬던 그 겐스버그 형제라고 하는데요. 이 겐스버그 형제가 이 비비안 마이어의 노년을 도와줬던 것 같아.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굉장한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그게 낫지를 않아서 2009년에 사망에까지 된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 좀 비운의 사진가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뭐 살면서 그 세상에 자신의 사진을 밝히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던 건 그 나름대로 뭐 사진적인 철학이라든가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떠들었던 뭐 몇 안 되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는 체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사후에 그 사람 사진을 보고서 보고 느낀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거는 특히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사진적인 철학이라든가 사진관을 얘기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비안 마이어는 철들면서 죽을 때까지 왜 내가 사진을 찍었는지, 왜 거리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어떤 특정한 테마를 갖고 찍었는지,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은 이유는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고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사진사가들이나 사진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고 느꼈던 점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뭐 우리하고 딱 매치가 되는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사진을 자신의 생활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한테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비비안 마이어에 관계된 책이 한국 그 출판에서 나왔던 책에 어떤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철학적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남한테 보여주고 남한테 인정받고 하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닌 자신의 그런 삶의 방식이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철학적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진을 추구하는 거는, 그 사진가가 사진을 추구하는 건 사색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다. 그리고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세상과 가장 깊이 공감하는 매력적인 행위를 사진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고, 사진에 깊이 몰두하는 사진가에게 사진은 즐거움이면서 중독이다라는 얘기죠. 저도 요즘 틈만 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들이고 산이고 뭐 이렇게 거리고 나가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물론 저는 이제 사진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사진 용도로 작업하는 경우도 꽤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포토스탁이라고 그래서 사진 스탁 쪽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내용처럼 제 삶의 일부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으면 이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무튼 하루에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은 뭔가가 불편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그런 삶의 방식이고 저만의 그런 사진적인 그 철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이 글을 통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비비안 마이어는 아마 그런 형태로 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간단하게나마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봤습니다.